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퇴출 위기를 맞은 대전의 향토빵집 성심당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유 장관은 문화관광지로서 노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문체부 차원에서 도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칭 필리핀 이모라고도 불리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오는 8월 초 입국해 9월 중에 현장에 시범 배치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쓸 수 있고 어떤 경제 사회적 효과가 있을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의료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석 달이 넘어선 의료 공백 못지않게 이 의대생들의 미복귀도 심각한 사태로 흐르고 있죠.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40개 대학교 총장들에게 영상 간담회를 통해 호소를 했죠. 그렇습니다. 의대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담을 통해서 이 1학기 수업에 불참하는 것, 그리고 또 뒤늦은 복귀, 이것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안내해서 복귀를 좀 이끌어달라라는 당부를 하는 영상 간담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예. 모두가 관심을 가졌던 지난 16일에 서울중앙고법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기존의 의료계가 제기를 했던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입장에서 보기에 사법적으로 어느 정도 손을 법원에서 들어준 셈이다라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결정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호 사회부총리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의대생들을 1대1로 좀 설득을 해서 앞으로 개인들에게 좀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호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국에 40여 개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의대생들이 복귀했을 때 지금까지 파행 운영된 것의 결과물로서 네.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라는 당부의 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 관계자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는 실제적인 이익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되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는 5월 말에 이달 말이죠.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변경이 되고 또 학칙 개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걸 이제 학생들이 이걸 되돌릴 수 있냐면 그렇지가 않은 것이고 네. 또 6월부터 의대 정원은 고3생과 N수생 또 학부모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입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대생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현 의대 1학년이 유급이 된다 그러면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게 되면은 내년도에는 한 학년에 무려 이제 7,500명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두 학년이 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6년간 그대로 갑니다. 의대는 6년간 7,500명이 수업을 들으면 더 열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선후배가 같이 그냥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더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되돌이킬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빨리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또 거듭해서 촉구를 했는데요. 20일에 조 장관이 발표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 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하셔야 합니다.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 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네, 조 장관의 이 언급처럼 20일 날 이미 시한은 지났어요.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소명을 하면 30일, 약 한 달의 추가 조정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방안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상 이번에 그 의정 갈등이 노출되면서 제일 먼저 부각된 분들이 전공의였지 않습니까? 인턴 레지던트 등이 우리가 뭐 의학 드라마 등을 통해서도
그 실상을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잖아요. 알죠. 쪽잠 잤고 뭐 끼니도 제대로 해결도 네. 못하면서 너무나 근로 시간이 과중하고 또 근로 환경도 좋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전공의들을 어떤 유인하는 그 방책 중에 하나로도 여겨집니다. 예. 앞으로는 근로 시간에 있어서도 주당 80시간, 이건 너무 과도하죠. 엄청나죠. 60시간도 과도한데 이걸 이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서 실질적으로 수련하면서도 인간적인 삶을 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예.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사실상 알고 봤더니 그 수련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뭐 박봉이었다라는 네. 게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해서 또 앞으로는 전공의는 물론이지만 전문의를 좀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방향 전환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전공의 의존을 좀 탈피해라. 전공의들에게 너무 과도한 책임감이 부여됐다는 뭐 이런 기반적인 내용을 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자라는 취지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개혁 특위 산하에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필수의료, 공정보상 전문의, 의료 인력 전문의 이런 것들을 금주 중에 개최하면서 발빠른 속도를 내서 이와 같은 전공의 문제와 관련해서 좀 해결책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임현택 의협회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그 내용, 골자가 뭐죠? 네,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전공의들 입장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강경하다.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바꿔야 된다. 의료계 쪽에서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임현택 의협회장은 그 누구보다도 강경합니다. SNS에서 대통령실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환영한다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요. 예. 근데 어떤 이야기를 또 했냐면 윤 대통령과의 1대1 생방송 공개 토론을 요청드린다. 그러니까 임현택 회장과 윤 대통령이 마주 앉아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 이렇게 되면은 정부와 어떤 사회 정책적으로 갈등이 있는 모든 이들은 대통령과 1대1 생방송 토론하겠다는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네. 되면 정말 국정 운영 자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더군다나 이제 의협은 오는 22일 날 이제 22일이죠. 22일 의대 교수 또 단체 또 대한의학회와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에 대응하는 방안을 내놓겠다. 그것도 대체적으로 갈등이 유발되는 그런 대응 방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 대통령과의 생방송 토론회는 모두에게 다 공개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배 소장은 이런 거가 이제 선례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첫 번째로는 이게 적절치 않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명분성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갈등이 있는 모든 사회단체들은 그 단체의 대표가 대통령과 1대1 생방송 공개 토론하겠다. 사회적 문제 해결성 차원에서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합리적인 해결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한편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체질 개선 방침, 그러니까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급 의료기관, 우리 의료기관은 1, 2, 3차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네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아서 보다 좀 큰 병원으로 가시라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는 진료의뢰서라는 것을 써가지고 상급 병원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 취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큰 병원에서 돌보아야 될 환자들만 큰 병원으로 오시라라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의정 갈등이 노출된 이후에 이렇게 지켜보니까 응급실의 경우만 봐도요. 정말 뭐 본인은 응급하다고 생각해서 응급실에 왔겠지만 네네. 진정으로 응급한 환자들이 이동안 와 있었던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상급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중한 환자들이 와서 의료 혜택을 봐야 된다라는 그 기본적인 취지로 돌아가자라는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이제 명암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에 의료 갈등이 이제 노정이 되면서 그야말로 상급 의료기관이 해야 할 감당해야
감안해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좀 네. 보다 명확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의 의존도도 낮추고 전임의 전문의 중심으로 이 병원을 전환해서 운영하자. 이것이 길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료 체계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성심당이란 지역빵집,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대전역점, 그러니까 본점이 있는데 또 대전역점이 유명합니다. 대전에 이 열차를 타고 가신 분들이 줄을 서서 여기서 빵을 먼저 사요. 그런 뒤에 그 봉지를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대전역 물품보관소에 쭉 넣어둡니다. 그걸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됐었고 이 시간에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 전국적 명성을 지닌 가게가 바로 이 대전역점, 성심당의 대전역점인데 그런데 이 가게 문을 닫게 생겼다죠? 그렇죠. 뭐 가게가 안 돼서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수수료율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을 닫을 상황이 아닌가. 그만큼 성심당 빵은 유명합니다. 네. 저도 뭐 정말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고.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빵빵해졌나요? 심지어는 여기서 빵을 먹다가 빵하고 기차가 떠나는 걸 몰랐다는 분도 계실 정도인데 네. 월세 요구가 1억에서 4.4억으로 이제 껑충 뛰었다. 4억 4천을 달라는 거죠? 그렇죠. 4억 4천.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코레일이 여기서 이제 임대 계약을 할 때는 고정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내 매달 얼마씩 내요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당시 월세는 2천만 원, 2016년입니다. 기준이었고 8년 전이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수수료율이 되는데 이건 이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정 임대료가 아니라 수수료율 방식입니다. 이 두 번의 유찰 끝에 3억 5,300만 원까지는 4억 4천만 원에서 3억 5,30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10월까지는 일단 임시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수수료율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가 되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 위치는 성심당 아니면 백종원이 와도 장사가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좀 볼멘 소리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역점의 그 위치가 오로지 성심당에 의해서 돈이 벌리는 장소인데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특혜 논란도 있고 이 얘기 예. 조금 이따 또 하겠습니다만 이런 지금 딜레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 물론 코레일 유통도 할 말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코레일 유통이 갑자기 이렇게 월세를 4배 정도로 올린 이유. 그게 있죠 또. 그러니까 이제 월세가 갑자기 4배를 뛰었다라고 하면은 국민 정서상 4억 4천까지 월세를 내야 돼. 그러면서 일종의 뭐 코레일에서 갑질 내지는 횡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일단 오기가 쉬운데 그렇죠. 이거를 조금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에 2016년 처음 계약할 당시에 2천만 원 고정 임대료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와 건물 감정가를 합해서 그런 가격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이거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국회에서도 뭐 말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고정 비율로 하는 것에서 이제 전환을 한 이후에도 그래도 특혜다라는 시비가 나왔던 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평균 매출입니다. 26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지점 하나가 26억 원을 팔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뭐 유명한 체인 그 전체 파는 것보다 이 성심당의 매출이 앞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시장 원리에 의해서 많이 벌면 일정 비율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다른 업체 코레일과 계약한 다른 역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과의 형평성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성심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만약에 월세를 4억 4천을 내게 된다. 그러면 이걸 1년으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52억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역 앞에 차라리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거든요. 거기 내도 오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예. 코레일 입장에서는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또 시장의 원리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되지만 성심당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것도 있고 실제 부가가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처음 얘기를 들으시는 대로 이게 코레일이 또 갑질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억울한 입장이 될 수도 있지만 코레일 유통은 뭐라고 하는지 그 입장은 또 어떤지 이것도 들어봐야겠죠? 그렇죠. 이게 유독 성심당만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6년에 만들어질 때는 고정임대료였다. 그래서 코레일 측 입장은 타 상업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감사기관의 지적에 동일 기준으로 입찰 금액을 제시했다. 이 동일 기준이 뭐냐면 고정임대료가 아니라 수수료율입니다. 수수료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부터 최대까지 수수료율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 방식이거든요. 구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우리 김현주 박사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성심당의 매출액이 월 평균 26억이다. 그럼 26억에 최대가니까 최소 수수료율을 부과한 것이 17%를 부과하면은 그게 4억여 원 가까이 된다. 네. 이 방식에 의해서 적용을 했는데 성심당 쪽에서는 이거 너무 많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여러분이 이 사실관계를 잘 이해하고 얘기를 들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이게 이름을 바꾸면 그 기념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전해드렸죠. 대전에 왔다가 이 얘기를 듣고 성심당 대전역점을 그야말로 깜짝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한 유 장관의 발언이 또 화제가 됐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전 성심당은 왜 그랬냐면 저희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네. 로컬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명소 또는 명물 뭐 이런 것들을 100군데를 선정을 한 겁니다. 수수료 매장이라는 의미로 매출의 17% 그러니까 그렇게 계약이 됐는데 이제 이분들은 이미 그 옛날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임의적으로 계약을 한 거죠. 네, 유인촌 장관이 이 로컬백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배 소장이 또 설명하실 텐데, 자, 임영진 성심당 대표와 현장에서 만나서 대화를 스탠딩으로 서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도울 게 있는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것이 문체부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각 지역 노포들이 이제 문화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성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가 이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든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월세를 내는 것에 대한 부분도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대전 성심당이 이 성심이 우리가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성심 맞습니다. 그 하트죠. 그렇죠. 성스러운 마음.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 100곳 중에서 세 곳이 받은 지역 문화 대상도 이제 수상을 했던. 그 세 곳만 받는 것 중에 한 곳을 이 그렇죠. 성심당이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의 어떤 출범을 하면서도 그 취지에 맞는 장소가 이곳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계속 또 지켜나가고 살려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좀 조치와 또 도움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성심당은요, 1956년 서울로 올라가다가 6.25 때 이후에 열차 고장으로 이 차가 대전역에 정차했는데 그 참에 그냥 대전에 내린 임길순 창업주가 미군 부대에서 받은 밀가루 2포대로 시작한 찐빵집이 원조였습니다. 그 사연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성심당은 1956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부모님이 구호 물품으로 나온 밀가루를 가지고 찐빵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번 계제에 더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오시는 분들께 더 대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밀가루 2포대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일이 있은 뒤에 그때도 찐빵집인데 성심당이라는 명패를 붙이고 했다고 합니다. 팔다 남은 빵은 모두 남기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 기부한다. 이런 전통으로 계속 이어져 왔죠? 그렇습니다. 성심당의 사원이 그렇습니다.
모든 이가 더 좋게 여기는 일을 해야 된다. 다 좋게 여기는. 그렇죠. 다 좋게 더 여기는. 좋게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 좋게 여기는 봉사죠, 바로. 그래서 이제 피난 나왔다가 다시 이제 대전에 정착하면서 정말 여기에 우리가 감동의 스토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 밀가루 2포대의 기적. 그러니까. 밀가루 2포대를 받고 정말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었고 찐빵 모점할 때부터 성심당이라는 명패를 사용했고 10년 후에 이제 제대로 가게가 창업이 된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심이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이 가톨릭 정신, 봉사 정신이 상당히 이 또 갖추어져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임길순 대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당에서 시신을 직접 염하는 봉사를 해왔다. 이거 참 어려운 봉사거든요. 대단히 어려운 봉사죠. 내용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제대로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남은 빵은 또 모두 기부해왔고 자 이렇게 좋은 일을 해왔던 성심당이고 역사적 의미도 있는데 과연 이 월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의 해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얼마든지 서로 좀 그 절충점을 찾으면 그 대전을 찾은 분들이 실망하지 않는 그럼요. 빵집 어디 갔어?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인척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자주 갑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국립한국문학관이 건립 추진 5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20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 장면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영광스러운 역사적인 시작에 여러분 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자리를 조금 정돈하고 대한민국의 정말 문학이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의 역할을 우리 국립한국문학관이 꼭 되도록 기대도 하고 저 역시 있는 동안 열심히 뒤에서 뒷받침을 하고 앞에서 끌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유인촌 장관의 말처럼 문학인들의 염원이자 수건이라고 표현되는 곳입니다. 북한산이 멀리 바라보이는 전경, 여러분 한옥마을 근처니까 잘 아실 거예요. 문학인 마을, 그야말로 문학 빌리지 형태로 지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 문학계의 수건 사업이라고 합니다. 뭐 근래 들어서 우리 뭐 영화, 드라마, 뭐 웹툰 이런 것들이 이제 K 컨텐츠로서 세계 만방의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기본으로 하고 있는 K 스토리라인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K 문학의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네. 우리의 문학도 역시 다시 재조명돼야 된다. 또 그 일환으로 문학인 마을이 선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문학 관련 국제적인 그 권위가 있는 상도 우리 작가들이 많이 수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강 작가의 북커상도 그렇죠. 있고. 북커상도 있고 또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안데르센상도 수상한 바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우리 문학의 위치를 감안을 해 본다면은 참 위치도 좋은 것 같아요. 북한산과 어우러지는 이 지금 설계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지금 3D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어집니다. 우리 문학의 뭐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 미래까지도 한 자리에 담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된다면은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 장관은 요즘 한창 잘 나가는 방금 김현주 박사도 얘기했지만 K컬처니 K 컨텐츠니 하는 그 원천이 제네시스가 바로 한국문학이다. K문학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이 K 콘텐츠의 젖줄이죠. 말 그대로 은평구, 서울 은평구 진관동 위치도 참 좋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문학인들의 평생 수건이고 오랜 염원이다. 한국 문학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바로 이게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한국 문학의 이제 메카가 될 것입니다. 유인촌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학관의 첫 삽이 흥분되고 떨린다. 그렇죠. 전율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일치월장의 장소가 되기를 그냥 이제 우리가 덩그러니 건물만 세워진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 문예지, 비평지의 지원도 강화하겠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학 축제를 개최하겠다. 네. 문학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을 통한 문학 지원 사업을 다시 재구조, 재구성하겠다. 중요한 건요.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간 협의체도 구성했다. 저는 이런 노력들이 좀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노벨 문학상으로도 좀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 강국이라는 게 그렇죠.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 금메달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도 노벨 문학상 작가 하나 나올 때 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훈민정음 그리고 이 한글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자산, 유산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외국인들도 유럽의 우리 K 콘텐츠 팬분들도 정말 한글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해요. 이 한글로 빚어진 이 문학 작품, 시, 수필, 소설 이것들이 이제 전 세계로 나가는 하나의 도화선이 되겠죠. 네. 자, 그럼 기대를 갖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육아와 가사 일손을 덜기 위한 이른바 필리핀 이모, 공식적으로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오는 9월이면 현장에 시범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동안에는 뭐 암암리에 또 대부분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던 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장에 일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Korea is a big country that many opportunities, so you can work there, and that's why I'm here. And salaries for that, that's why I want to go there. It's just a very good opportunity for us. 네, 제가 뭐 편의상 필리핀 이모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물론 아닙니다만 그 시범 사업이 9월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필리핀 현지에서 이미 그 공고가 나고 선발이 시작됐는데 인기가 좀 대단하다고 하네요. 관심들이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뭐 저출생, 육아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필리핀 이모라고 하지만 뭐 가사 관리사 정도로 명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8월부터 입국을 해서 이제 9월부터 업무를 개시하겠다는 것인데 현지에서 이제 100명 정도 선발 공고가 이미 나왔다고 합니다. 네. 당초에 얘기 나오기로는 지난 연말 정도부터는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늦춰진 감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육아까지도 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1년 정도 시범 사업을 해본 연후에 이 효과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실행 그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서 이분들을 무작정 모셔오는 게 아니라 아니죠. 우리 언어 능력도 좀 체크를 하고 건강 상태도 점검하고 기능 시험이나 면접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제 선발 과정을 거쳐서 이분들을 고용하게 된다는 그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지난 4월 22일부터는 전국의 주로 우리 한식당에서 외국인들을 주방 보조로 고용하는 시범 사업도 운영되고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4월 말부터니까 이제 4월 22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일할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사 도우미와는 별개입니다. E9 취업 비자를 통해서 이제 고용 허가되는 것인데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서 이제 인력이 부족한 곳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음식점을 이제 먼저 우선으로 해서 주방 보조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일단은 6대 광역시입니다. 서울, 부산, 뭐 대구. 그렇습니다. 이 곳에 이제 이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음식점 쪽에서 6대 광역시와 수원, 성남 등 전국의 100개 지역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한식점업에서 이제 주방 보조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인데 재료 다듬고 설거지하고. 그렇습니다. 설거지와 재료 손질 업무 이걸 이제 시범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효과적이면
더 확대가 될 것이고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어떤 식으로 조정해서 또 재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E9 비자라는 게 비전문 취업 비자인데 자 이런 분들에게 이제 기회를 줘서 그렇죠. 지금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곳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전국 100곳이면 거의 다 투입하는 거죠? 맞습니다. 참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전문 취업 비자는 일반적인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분야고 비전문 취업 분야라는 건 어디냐면 음식점 외에도 임업이나 강업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뜻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임업, 강업은 정말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그곳에 외국인 노동자를 제한적으로 비자 발급을 통해서 투입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업이면 뭐 산에 들어가셔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광업이면 이제 지하 또 갱도로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일손이 부족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E9 비자로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제조업이나 농식품업 이런 쪽에 좀 일손이 좀 부족한 공장 쪽에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비자의 고용 허가제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어떻게 이분들이 선발이 되고 뭐 간략한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나도 할 수 있나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필리핀 정부도 관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공신력이 바탕이 된다는 얘기겠죠. 정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 업체가 필리핀 가사 관리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발 인원은 100명 정도고 6월 21일에 선발이 완료가 되게 되면 국내에 들어와서 교육을 4주간 받게 됩니다. 그래서 9월경부터 가정에 배치되게 되는데 이분들이 하게 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아가 기본으로 있고 뭐 간단한 일상생활, 그러니까 청소나 음식 해 먹는 거 이런 것까지도 이제 관여를 해주는 거겠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임금입니다. 임금. 최저 시급을 적용할 것이냐의 여부를 놓고 상당히 이것이 처음 논쟁화됐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실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에 취업한 동남아 개발도상국가의 인력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당시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이 일을 도와주는 분들로 인해서 다시 재취업하고 사회가 활성화되고 여성 참여 비율이 높아지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분들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100만 원에도 훨씬 못 미쳤습니다. 저임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필리핀 현지에서는 상당한 고임금으로 간주가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결국 가사 도우미를 활용할 때도 어떤 시장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야만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최저 시급을 적용하는 것 자체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가 뭐 정말 정치적 올바름을 행사한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경제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7월부터 서울시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그렇죠. 맞벌이나 다자녀 한부모 가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고 있고 또 필리핀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케어기빙 돌봄 자격증을 부여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걸러진 인력에 대해서 들어오고 우리나라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또 필리핀 정부까지 관여하니까 이른바 보안, 안보랄까 그 시큐리티 측면에서는 안심을 좀 하셔도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최저임금이 적용된다지만 훈련 기간에는 수당도 따로 지급을 합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이유, 저게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상과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필리핀의 뭐 평균 임금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받는 겁니다. 한 280여만 원. 그렇죠. 정확하게는 이제 283만 조금 넘는 수준인데 훈련을 4개의 분야에 걸쳐서 특화 교육을 받습니다. 이 동안에도 최저시급의 150% 훈련 수당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교육 내용이 상당히 알찰 가능성이 높은 것이 직무훈련도 받지만 한국어 교육, 또 문화 교육 이런 걸 받기 때문에 안전교육까지 보건교육까지 받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까지 받기 때문에 일단 교육을 받아놓으면 상당히 이제 이 인력들은 그 이후에 다른 취업 등에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다 최저시급이 9,860원이니까 거의 돈 많은 정도 되죠. 그러면 이제 4주간
160시간의 훈련을 하고 훈련 이후에 받게 되는 급여가 283만 9,680만이 한 300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필리핀의 평균 임금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리핀 현지에서도 지금 지원을 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에서도요, 과거에 먹고 살기가 힘들 때 딸, 자식 등 부녀자가 이른바 남의 집으로 식모살이를 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유명한 국민 드라마 오싱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죠. 자, 우리 모습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3대를 이어오며 가난이란 유산만을 물려받은 채 품팔이로 살아오는 하사영 씨. 노모와 나이 어린 동생들, 그리고 갓 시집온 19살의 부인 신 씨. 이렇게 5 식구가 초군 목피로 목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따귀와 눈물의 인분을 정성껏 땅에 뿌려 밭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이들은 필요한 줄 모르고 밭 가꾸기에 온갖 정성을 쏟아 가꾸고 또 가꾸었습니다. 아, 우리 집에도 저런 분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고, 솔직히 지금 60, 70대로 성공한 분들 중에도 실제 이 식모살이를 통해서 대학 총장이 된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했고 아팠던 시절이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이제 필리핀 가사도우미 분들을 보는, 고용하고 쓰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보는 시점입니다. 자,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의 임금이 공개되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들 문제에도 지금 쟁점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실태는 지금 어떤가요? 외국 인력을 모셔오는 데 있어서도 최저시급은 보장해야 된다라는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 국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일하는 데 가운데서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숫자가 상당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9년도부터의 지금 추이를 보고 계십니다만 2022년까지는 좀 하향 추세였지만 2023년에는 오히려 그 숫자가 300만 명을 넘어서는 수준, 게다가 미만율이라고 해서요. 전체 근로자에 있어서 최저시급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숫자, 비율, 이것도 상향되는 이런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저시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근로 환경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실제 그것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숫자가 이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숫자다. 또 2022년보다 2023년에 약 25만여 명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 영세업체, 영세업장 이런 데서는 아직도 최저시급 조차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분들이 전체의 13.7%에 이르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소규모 업체일수록 이 비중이 높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양극화도 있어요. 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가 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32.7%나 되고 300인 이상 정도의 중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2%에 불과하다. 거기는 이제 문제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최저시급이라는 것이 명분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정말 어느 정도 이상의 그 급여를 받는 분들이 전체 뭐 90% 이상 되는 그것이 확실히 보장되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가사와 육아도우미 분야에서는 무려 60% 정도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이 더 재조명을 받는 것인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실제 보건 사회복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21.7%입니다. 돌봄 보건서비스 종사자들인데 가구 내에 이 육아도우미 또 가사 일을 하는 경우에는 무려 최저임금 미만율이 60.3%나 됩니다. 10사람 중에 6사람.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사나 육아도우미나
돌봄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매우 높은데 그럼 전체 평균이 어떻게 되냐면 전체 업종의 평균은 13.7%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종의 전체 평균치와 비교해 볼 때 무려 4배 이상이나 더 높은 거거든요. 그렇네요. 상당히 열악하고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최근에 화제가 된 글이 있습니다. 서울 도곡동 강남입니다. 가사도우미를 찾는다, 구인한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자, 내용이 화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뭐 흔히 부유층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그 동네에서 가사 도우미 입주하에서 일하실 분을 구한다고 하면서 월 450만 원의 급여를 제공하겠다라고 구인 공고가 나온 거예요. 450만 원이라는 숫자만 딱 보면은 입이 떡 벌어지는 임금을 가사 도우미에게 줄 수 있다. 뭐 저기가 이제 부촌이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니까 고용을 하겠지라고 넘기기에는 그 금액이 좀 상당하다. 그리고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5시부터 1시간 이내에 장을 봐서 식사도 좀 보조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게 입주 도우미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일하는 시간이 덜컥 늘어나기 때문에 최저 시급도 보장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외형만 놓고 생각을 해보자면은 중소기업 과장 월급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육아에다가 가사 도우미 일까지 하는데 시급도 보장받지 못한다? 이러면 이거 좀 문제가 오히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된 거죠. 그렇군요. 자, 일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그러니까 7년 전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도입이 됐습니다. 자,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쓰는 게 일본에서는 마치 그 부유층의 상징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민을 받지 않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개호 인력이라고 해서 간호 인력도 도입을 해서 이분들께 결과적으로는 이민을 허용하는 이런 이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2017년부터 가사 도우미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필리핀 쪽에서 이제 오신 모양입니다. 거기도 필리핀 이모네요. 그렇죠. 도쿄, 오사카, 교토 등 6개 특구에 관련해서 이런 지금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육아는 이제 제외가 됩니다. 아, 아이돌 보기는 안 한다? 그렇죠. 가사만 도와주는 데 있어서 실제 그 시간당 시급이 4,290엔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38,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상당한 규모 아니겠습니까? 시급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뭐 입주 도우미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시간에만 가서 일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임금의 경우에는 월 174만 원. 그러니까 현지 일본에서 일본인이 가서 가사 도우미 하는 경우와 외국에서 오신 분을 모셔오는 경우와 임금 자체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전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고소득층만 고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참고할 사례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필리핀 등의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절벽, 출생률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 기대죠.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라는 것이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출생률에 좀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게 뭐냐면 이른바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줄일 수가 있다.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겠냐, 이런 것인데 이제 홍콩의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출생 해결에 도움이 됐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제가 실제로 이때 연구를 하러 홍콩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90년대와 2000년대에 가보면 실제 그 홍콩인들의 집 구조에 보면은 작은 일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식모라고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필리핀의 가사 도우미가 홍콩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가사를 담당하라고 육아까지도 하는 경우인데 이들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때 마시던 맥주가 고향의 술인 산 미구엘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취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 이제 뭐냐 하면은 미국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들어가는 이 아이들 관리 비용보다도 필리핀의 가사 도우미가 오게 되면 훨씬 비용이 저렴하더라. 그래서 각 집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런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홍콩의 여성들의 경력 단절은 줄어들고 출산율은 늘어났다는데 실제 그게 우리나라에 적용이 될까? 이건 또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끝으로요. 외국인들과 더불어 사는 시대가 이제 다가왔음을 실감하는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외국인 주민들을 유치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약 2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우수 이공계 인재 1,000명을 확보할 계획도 내놨네요. 그렇죠. 앞서서 E9 비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전문 인력, 그러니까 어떤 그 수준 이상의 학력이나 뭐 학위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1,000명 정도 확보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활용 방안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적극적인 이민 정책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런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유학 박람회를 연 2회를 개최를 하는데 올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출발로 해서 주로 개발도상국 출신이지만 상당한 능력들을 가지고 계시는 인재분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취지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서울 테크 스칼러십 기술 장학금도 준다고요. 1인당 1,000만 원까지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주로 개발도상국의 인재들을 대상으로 한다네요. 네. 자, 이제 우리나라 한국인만으로는 운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되 어떻게 우리 경제 사회적인 도움을 이룰 것이냐 이런 점을 고민할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김현주 평론가,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방송은 KTV 유튜브로는 언제든지, 재방송으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정오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